네, 직접 민주주의 뉴스에서 진행하는 주민자치활동가 인터뷰 40번째, 그러니까 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문식 주민자치법제화 전국 네트워크 사무처장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겠는데요. 아시다시피 2020년 12월 30년 만에 국회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 통과가 지방자치를 강화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지방자치 정부 개정안은 많은 실망감을 안겨줬는데요. 아마 가장 큰 이유는 주민자치에 관련 조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많은 주민자치 활동가분들은 이미 생활 속에 뿌리내리고 있는 주민자치의 날개를 꺾지 않기 위해 주민자치 법제화에 전력하고 계신데요. 특히 주민자치 법제화 전국 네트워크는 교육활동, 서명운동, 기자회견, 토론회 등을 통해 주민자치 법제화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애쓰고 계십니다. 송문식 주민자치 법제화 전국 네트워크 사무처장님이 이제 그 앞을 지키고 있는 이제 주민자치 활동가이신데요. 오늘은 송문식 사무처장님을 모시고 주민자치 운동의 현 상황과 주민자치 법제화 전국 네트워크의 활동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먼저 우리 이제 독자분들에게 우리 사무처장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소개부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소개 그리고 이런 주민자치 활동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주민자치법제화 전국 네트워크 사무처장 송문식입니다. 저는 저의 정체성을 풀뿌리 시민활동가라고 규정하는데요. 지역활동을 한 15년 넘게 해왔고요.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되고 2020년 지방자치법 개정이 되면서 주민자치 부분이 빠진 것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장에서는 주민자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것들을 특별법으로 지금 시범사업만 저희가 9년째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조금 개선해 나가자라고 해서 모인 어떤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의 사무처장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다양한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협치라든지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침 오늘 제가 오다가 뉴스 공장을 좀 들었는데 지방자치를 특집으로 다루고 있더라고요. 근데 교수님이 나오셔서 하셨는데 그 대화 중에 좀 오해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주민자치 활동이 법적으로 보장된 것처럼 오늘 방송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청취율도 1위고 그런데 그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나중에 TBS에 한번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지방자치법 부분 중에 사실은 우리가 흔히 지방자치 제도라고 얘기하면 단체자치, 주민자치라고 얘기하는데요. 단체자치 부분은 많이 바뀌었죠. 사실은 최근에 보도에서 보는 것처럼 100만이 넘는 도시 특례시, 수원, 용인, 고양 이런 데는 중앙정부에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이제 조례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법률적 권한도 생겼고, 그리고 주민참여 3법이라고 하는 주민소환, 주민발안, 주민투표 같은 경우도 많은 부분이 개선됐는데요. 이런 단체자치와 관련된 것들은 많은 부분의 변화들이 있었는데 주민자치는 쏙 빼버렸습니다. 사실은 이 주민자치 부분이 논의가 안 된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가 되고 일단은 이걸 개정하고 21년도에 논의를 하자라고 했는데 현재까지도 논의를 안 한 상태고요. 저희 주민자치법제화 네트워크에서 서명운동이라든지 국회에서 기자회견이라든지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작년 10월 이후에 논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논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맨 바닥에서 법을 만들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야가 8개의 법안이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상정한 법안을 논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합리적 합의를 좀 해서 법안을 만들어서 지방자치법 개정이 좀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주민자치법제화 네트워크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력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거기 보니까 강동구에서 마을활동을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주민자치 활동이 원래 관심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보통의 활동가들과는 이력이 좀 독특한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가정과 직장 그리고 동네에서 조그만 소상공인 같은 거 장사 음식점도 하다가 2002년도에 계기가 되어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교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2002년도에 이제 아시겠지만 그때 대선이 있었고 지역 내 노사모라고 하는 정치인 팬클럽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이 수십 명의 회원들이 있었습니다. 2002년 12월 19일 날 대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럼 뭘 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모인 김에 우리가 지역에서 조금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 라는 고민을 해서 봉사단체 같은 걸 좀 만들까 하다가
우리 회원 중에 한 분이 실제 그런 봉사활동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저소득 소외계층 무료 집수리 나눔 활동이라고 하는 해 뜨는 집이라고 하는 봉사단체에서 일하셨는데, 우리가 단체 만들지 말고 그냥 그 단체에 가서 같이 하자 라고 시작된 게 그 해 뜨는 집. 근데 이제 해 뜨는 집이라고 하는 단체의 모 법인이 열린사회 시민연합입니다. 열린사회 시민연합 강동송파 지부인데요. 그렇게 집수리 활동을 같이 하다가 2006년도에 그 단체의 대표로부터 제안을 받게 됩니다. 혹시 우리 단체에 상근 활동을 해볼 생각이 없느냐. 그때 이제 그래서 저는 얼마를 나에게 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네 단체에서 최대한 줄 수 있는 게 월 40이라고 그래가지고 2006년도 8월에 월 40을 받고 팔자에 없던 뿔뿔이 시민활동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서 사실은 열린사회 시민연합이 서울 지역에 몇 개의 지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몇 개의 지부의 사무국장이라든지 대표님들이 저의 이제 멘토 같은 역할을 해주셨고, 그리고 지역사회 안에서는 위례시민연대라고 있었습니다. 위례시민연대 지금 이제 포넷의 상임 트레이너로 있는 최영선 사무국장이 저의 멘토 같은 역할을 해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풀뿌리 시민사회 활동가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이런 주민자치 활동이나 마을 활동에 딱 관심이 있으셨던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있었던 네.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인터뷰하다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좀 저한테 큰 울림을 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사회 문제 같은 것들도 관심은 많았었는데 제가 여기 가까운 경복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전에는 이제 유급한 선배들이 좀 있잖아요. 같은 학년이지만 2, 3년 꿇었다고 얘기하는 이런 표현은 뭐 잘 아시겠지만 유급한 선배 같은 반 부부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학교 끝나고 파하고 자기 집에 라면 끓여줄 테니까 가자라고 해서 라면을 먹으러 갔었는데, 그 선배 형이 신학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본 자료가 광주 항쟁의 자료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저희 두 분이 다 양친이 전북 정읍 분이시거든요. 그때 80년대 기억을 되돌이보면 전라도에 지금 난리가 났다더라 막 그런 얘기만 들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좀 알게 되니까 좀 사회를 보는 눈이 조금 이제 다시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고등학교에 있는 도서관에 가서 그때 많이 봤던 게 뭐 신동아, 월가지도 지금은 많이 망가졌지만 옛날에는 좀 괜찮았습니다. 그 잡지들이 이제 그런 거라든지 말지가 나오고 나서 말지 같은 것들도 보면서 그런 것들이 조금 사회 문제에 관심을 좀 가지게 됐고요. 87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대학교 진학은 가정 형편 때문에 못했고 곧바로 공장을 들어가게 됩니다. 뚝섬에 있는 공장에 들어가서, 거기가 방산업체인데 87 노동자 대투쟁이라고 하는 시기에 거기도 노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때 제가 19살 나이에 쟁의부장이 되는데요. 사실 방산업체는 노동쟁의 조정법 13조 2항에서 쟁의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형님이 그냥 젊은 친구가 좀 활기차니까 했는데, 그러면서 조금 사회활동을 하기 시작했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했던 그냥 그 이후에는 그냥 직장, 가정 이렇게 하다가 2002년도에 그렇게 계기가 돼서 이제 지역의 주민들, 지역의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그런 생각들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시민의 참여, 주민의 참여, 세상의 변화라고 하는 것들을 좀 고민을 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말씀을 재밌게 해주셔서. 예. 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것도 이력과 관련된 건데 이건 좀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몇몇 분들 저희가 주민자치 활동가 인터뷰하면 이제 박람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주민자치 박람회. 네, 네, 사실 이제 이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도 직접 활동하지 않으면 박람회가 있었는지도 사실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 사무처장님은 이제 주민자치 박람회 추진단 단장도 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주민자치 박람회라는 게 전국에 이제 주민자치 활동을 좀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실제 이게 얼마나 좀 주민자치 활동가들 내에서 주민자치 활동을 좀 잘 담아내보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이 주민자치 박람회 얘기를 하려면 이제 열린사회 시민연합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열린사회 시민연합 사무처장까지 하고 그만뒀는데, 열린사회 시민연합이 이제 그 1988년도 후반때 이제 중앙의 메이저 시민단체들 말고 그때 이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단체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구로시민센터라든지 동북여성민우회라든지 열린사회 시민연합도 그 종류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 존중의 희망 공동체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세 가지의 주요한 사업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열린사회 시민연합의 3대 사업이 시민교육, 자원봉사,
주민자치입니다. 그래서 그때 자치라고 하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겠다. 앞으로의 시대에서는 그렇게 바라봤던 거고, 그때만 해도 주민자치위원회였죠. 1988년도에 이제 김대중 정부에서 주민자치위원회로 이제 가면서 센터 뭐 이런 것들이 되면서 요것들의 사례를 공유하고 학습하고 이 전파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그때는 열린사회 시민연합 단독으로 1회, 작년에가 주민자치 박람회 20회였습니다. 그래서 1회를 이제 서울에서 개최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관심을 좀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7회인가 그때쯤 돼가지고 이제 그 국무총리상 대상이라고 하는 시상도 들어가게 되고 자치단체가 이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자치단체가 운영을 해서 뭐 울산 북구에서 하기도 하고 광주 동구에서 하기도 하고 뭐 인천에서 남동구에서 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 시점에서 이제 자치단체가 개최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게 왜냐면 이제 구의회가 있다 보니까 단체장이 선심성 행사를 치르는 것처럼 비춰져 가지고요. 그래서 잠시 중단됐다가 지방자치 박람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하고 다시 결합을 하게 되면서 주민자치 박람회가 다시 이제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20회 정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학습과 교류의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국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가 현재 3,495개가 있습니다. 3,495개가 있고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데가 1,013개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로 전환되면서의 어떤 사례, 그러면서 그 해마다 그 주민자치 박람회가 지향하는 방향들이 좀 트렌드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독특하게 트렌드로 나오기도 하고, 작년 박람회에서 제가 몇 가지의 키워드를 뽑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수기토론. 작년에 대상을 받았던 광주 첨단 이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총회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민총회 하는데 무려 36%의 주민들이 주민총회에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선거의 투표율보다 높은 거죠. 그렇게 이제 수기 공론을 통한 참여,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주민자치에 혼자 하는 것들이 아니라 네트워크 구성들을 많이 합니다. 첨단 이동 같은 경우도 12개의 협의체와 네트워크를 맺기도 했고, 작년에 대상을 같이 받았던 성남의 단대동 같은 경우에도 36개 정도의 지역 내에 있는 단체들과 협의체를 만들어서 협력을 하기도 하고, 그런 민민의 협력, 그리고 또 민간의 협력, 민간 학예 협력까지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돌봄이라든지 기후위기라든지 뭐 자원순환이라고 하는 이런 키워드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고요. 저는 박람회가 20년 동안 지내오면서 그런 주민자치의 현장의 사례를 내가 이쪽에서만 하다 보면 잘 모르잖아요. 그것들이 늘 얘기하는 것처럼 교류, 연결, 학습, 공유, 전파의 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와, 여기 가면은 전국 주민자치 현황이나 배울 게 진짜 많겠네요. 그러면 참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고 2년 동안 제가 취지단장으로 있으면서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고요. 우수 사례만 좀 발표를 유튜브로 중계하고, 그리고 독특한 거는 예전에는 최종 심사 같은 경우를 전문 심사위원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20년도부터는 국민 참여 심사입니다. 그래서 17개 시도에 한 명씩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이 최종 심사를 하는 것으로 바꿨고요. 예전에 막 그 한 10년 전이나 뭐 한 그전 때는 자치단체에서 할 때는 한 10만 명 이상이 왔습니다. 행사장에. 박람회 2박 3일이나 3박 4일 정도 할 때 10만 명 이상이 관람을 하러 와서 이렇게 다른 지역의 주민자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서로 보고 학습하고 교류하는 과정들을 거쳤죠. 그래서 이게 올해 22년도에도 이 과정들이 이게 지금 잘 정리가 돼서 박람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새 정부의 주민자치 정책 기조가 이번에 110대 국정과제를 봤는데 딱 2줄 나와 있는데요. 조금 실망스러운 기조여가지고요. 예. 그럼 지금 이건 정부에서 개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는 지방자치 박람회와 하는 행사인데 네. 주관은 정부의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의 행사인데 이거를 이제 그 지방자치 박람회라고 하는 것들을 시도가 돌아가면서 17개 시도가 돌아가면서 주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정안전부, 그리고 해당되는 시도, 그리고 열린사회 시민연합, 그리고 자치분권위원회, 그리고 이제 그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뭐 이런 우리가 4대 협의체라고 하는데 그렇게 공동 주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열린사회 시민연합은 이제 초창기부터
박람회를 태동시키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배타적 권리, 좋은 권리로 해서 그런 노하우들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가봐도. 예, 올해는 꼭 오프라인으로 개최돼 가지고 네. 저희가 늘 이런 박람회인데 늘 고민 중에 하나가 저거였어요. 대상이 국무총리상을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꼭 대통령상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자치 현장의 포상이나. 그래서 올해는 대통령상을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서울의 주민자치 운동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 예, 예. 하는데요. 먼저 이제 아까도 뭐 전국에 1013개 예, 12월. 중에서 예.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서울시 주민자치 현황에 대해서 지금 너무 방대한 내용이긴 한데 핵심적인 내용만 우리 독자들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만 예. 정리해서 네. 방대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서울도 네. 늘 우리가 제가 이제 이력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서울시 협치 전문위원을 하면서 민선 7기를 들어갔잖아요. 그 박원순 시장이 계실 때 그때 더 깊은 변화위원회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연휴이기 때문에 인수위원회를 두지 않고 시정 4개년기에 수립하는 위원회가 더 깊은 변화위원회였는데 제가 민주분과위원장으로 같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민주분과가 했던 분야들이 이제 협치, 시민참여, 자치, 마을공동체인데 그때 이제 우리가 4년도 정도의 민선 7기 그러니까 올 6월 30일까지 계획들을 수립했는데요. 그때 계획은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지금 현재 25개의 자치구와 426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원래 6월 달까지 426개의 전동을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게 애초의 계획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파악한 바로는 한 250개 정도 전환이 된 것 같고, 이거 자세한 데이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한 50% 정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주민자치회를 하기 전에 앞서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마을 계획단이라고 하는 것들을 단계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와 다르게 이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뭐 총회를 개최하는 마을 계획단 한 100명 정도의 구성을 해서 그것들이 이제 한 단계가 있는데요. 서울의 사업의 특색은 이제 단계별로 나눠져 있다. 아까 얘기했던 1단계 지역, 2단계 지역, 3단계 지역, 4단계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 지역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금천구, 도봉구, 은평구 뭐 이런 곳이 이제 경북구 이런 지역이 1단계 지역인데 여기는 주민자치회 전환도 1단계로 간 것이고 2단계가 강동구를 포함하는 열 몇 개 지역이 되는 거고 그래서 원래는 4단계가 강남구 포함해서 이렇게 전동으로 가는 건데 이제 점차적으로 가고 있고 제가 살고 있는 강동구 같은 경우도 2단계 지역이고 전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1단계 지역의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그때 우리가 주민자치회로 서울시 정책이 전환될 때 5개 동 정도를 시범으로 했는데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동 자체가 10개였습니다. 전체가. 거기가 구로구에서 분구가 되면서 그때 차성수 전 구청장이 그럼 우리 구는 그냥 전동으로 실시하겠다라고 해서 금천구는 시범사업 자체를 10개 전동으로 실시를 주민자치 전환 실시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금천구 같은 경우는 해서 서울시가 그렇게 전환하게 되면 한 4년 정도 지원을 해주거든요. 행정적, 물적,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데 그것을 졸업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흐름들이 흐르고 있는데 현재 이제 이런 흐름에서 작년에 오세훈 시장이 보궐선거로 당선되면서 이 기조가 많이 지금 꺾이고 있습니다. 이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주민자치의 운동을 좀 존중하고 계속 지원해야 되는데 이게 방만하게 뭐 예산을 썼다는 등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심지어 현장에는 사업비 같은 것들도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주민자치 사업단에 예산을 받고 서울시에서 지원을 안 해줘가지고 좀 혼란스러운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민선 8기죠. 돌아오는 게 민선 8기인데 민선 8기의 주민자치 정책이 서울시에서 어떻게 펼쳐질지 걱정이 많습니다. 현장은 혼란이 좀 많겠네요. 네, 혼란이 좀 많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앙정부하고도 맞닿아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시민의 참여라든지 주민의 참여라고 하는 계속적인 참여야 정책은 후퇴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기존은. 그런데 이제 이걸 제도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걸 또 다양한 방법으로 또 이것들의 제도의 순행적인 측면을 막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은 차근차근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서 현장에서는 조금 뭐 어려운 부분들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주민자치 이야기를 아무래도 많이 하게 되니까 네. 사실 뭐 주민자치회라는 게 이제 주민자치 운동의 좀 핵심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2013년이죠. 시범사업이 시작된 게 이제 지금 8년째가 되고 있는데 실제 주민자치회가 아까도 이제 그 주민자치라는 게 양날개로 그러니까 지방자치라는 게 양날개로도 지금 진행이 된다고 하셨는데 주민자치는 실제 법적으로도 보장이 좀 많이 안 되고 그렇죠. 예. 많이 또 안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라는 걸 실현하고 성장시키는데 실제 이게 어떠한 기여를 했는가 이거를 좀 우리가 알면 주민자치 운동의 좀 중요성도 좀 더 많이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이야기도 많이 나누는데 우리가 이제 헌법 1조 1랑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이제 우리 국가를 구성하는 원리잖아요. 우리 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는 건데요. 그걸 국가의 개념이 아니라 지역으로 옮겨놓으면 지역의 주권은 주민에게 있는 것처럼 민주주의 원리가 똑같다. 그러니까 이것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방향이고 그리고 저는 주민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 학교라고 얘기하거든요. 물론 저희가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대의제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한계들도 있잖아요. 저는 이제 주민자치 활동들, 주민자치 활동을 통해서 어떤 직접 민주주의에 참여, 또 지역을 가장 잘하는 주민들 스스로 지역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해 방법을 찾고 실행해보는 과정이 쌓일 때 저는 자치력이 얘기하는데요. 그것이 우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앞당길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양한 사례들이 물론 주민자치를 한다라고 해서 다 한 번에 잘 되고 이런 것들은 아니고 저는 하나의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 최소한 10년 정도의 시간에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기반이 잡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사례들도 나타나기도 하죠. 예를 들면 서울의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동이 여자대학교가 있다 보니까 1인 가구 비율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1인 가구 활성화 분과를 만들어서 1인 가구가 살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1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제로 웨이스트 샵 같은 것들도 좀 만들게 되고 보틀샵 같은 것도 만들게 되고 이게 기후위기 대응까지 이렇게 진전되는 사례들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지역 내 다양한 갈등적 요소를 주민자치의 힘으로 뭐 행정이 개입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서로 논의하고 공론을 펼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나가는 방향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계속 살 수 있는 정주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 우리 동네의 비전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을 좀 고민하고 실행하는 사례들을 볼 수 있고 저는 그래서 그런 주민자치 활동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타의 문제의 1차적 해결의 주체는 정부거나 지방자치단체지만 공동체의 구성으로서의 주민이 갖는 그런 것들의 역할들을 주민자치를 통해서 우리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활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딴 얘기 좀 마. 이거 그냥 딱 뽑아가지고 이렇게 바로 써도 되겠어요. 정리를.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그 인터뷰에서도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네. 주민자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지만 좀 비판적 시각들도 예. 좀 있는 게 있잖아요. 왜곡된 예, 시각도 예. 있고. 근데 이게 단순히 정치권뿐만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운동을 하시는 내에서도 좀 존재하는데 정치권이나 정치적인 시각으로 좀 정파 중심으로 보는 경향이 있고 근데 실제로 풀뿌리 주민운동 내에서도 주민자치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좀 이야기하면서 관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행정과의 관계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좀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우리 송문식 차장님을 보니까 이 민관협치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시고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이 좀 어떠신지 이것도 좀 일차적으로 저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후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국회에서 논의될 때도 이 주민자치회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거 아니냐, 단체장의 입김에 휘둘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성이 있는데요. 사실은 여타의 법률로 주민자치위원이 되면 사실 정치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운동을 하려면 90일 전에 사퇴를 해야 된다는 것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제 현재는 시범사업에 이어서 특별법에 대한 근거들을 가지고 있고 그 특별법에 근거해서 자치단체는 다 조례를 만드는데요. 조례의 운영 원칙에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라고 하는 것들이
200몇 개 조례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 그래서 내가 주민자치위원이 되어서 정치적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웬만한 조례들은 정치인들이 주민자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라든지 지방의 의원이 위원 자격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좀 기우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우려에 대한 것들은 주민자치에 스스로 정치적의 이용 목적의 배제라든지 정치적 사항에 멀리하는 그런 방안들 같은 것들 계속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이것도 일종의 관치가 아니냐, 주민자치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게, 왜냐하면 세금을 받아서 총회를 결정하면 의제사업 같은 것들 실행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건 당연한 거다. 제가 늘 아까도 협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행정이 다리를 놓고 도서관을 짓고 건물을 짓는 것들도 시민에 대한 투자고 지원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공동체 활동, 자치 활동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도 당연히 행정이 해야 되는 일이다. 우리가 흔히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자치의 어떤 주요한 요체인데, 저는 그것들을 만들어 나갈 때 사실은 결국적으로 지금 행정에서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갈등의 해소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갈등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도 주민들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고 그들과 함께 정책을 실현하는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훨씬 행정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그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행정혁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현장들을 가보면 잘 되는 지역들도 있고요, 안 되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제 관점에서 보면 저는 크게 이제 주민자치가 잘 되려면 한 3가지의 요소가 필요하다. 첫째는 단체장의 의지, 두 번째는 동장의 의지, 이게 이제 동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읍면동에서 이런 읍면동장의 의지, 그리고 세 번째는 자치회장의 의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세 영역이죠.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도 단체장, 그리고 현장의 일선 주민자치 활동과 맞닿아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 그리고 실제 민간의 역할들을 하는 주민자치 회장, 대표자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좋은 성과들이 많이 내고 있다라는 것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민자치에도 제가 늘 현장에 나가서 얘기하거든요.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예전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뭐가 달라진 거냐는 질문을 주민들한테 많이 받거든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단 주민자치위원회는 수십 년 동안 지역사회에서 봉사나 헌신을 목적으로 했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1월 달에는 척사대, 5월 달에는 효잔치, 겨울에는 이웃 돕기 한마당 같은 거, 차치 같은 거 열잖아요. 그런 헌신이 의미가 있었지만, 변화된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것들은 주민의 대표다. 그러니까 조례들 다 가보면 해당 동을 대표하는 주민 조직이다. 그리고 거기에 위원은 당연히 이제 동의 대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권한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생겼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권한에 따라서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이 같이 가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하는 주체, 그리고 연결자라고 하는 부분이 달라졌다. 그래서 대표성과 활동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들이 방점이 있다. 그것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변화된 것 중에 가장 큰 2가지 요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좀 직책과 좀 맞는 질문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아시겠지만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지만 2020년에 이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되면서 주민자치 조항이 삭제가 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서울시는 이제 올해 들어 작년에도 주민자치회가 확대되는 게 중단되기도 했었는데, 한마디로 이제 주민자치 운동이 좀 실현기에 접어든 거 아니냐, 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주민자치 운동을 이제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해오시면서 이 현 상황이, 어떤 곳은 아예 마을센터가 이제 문을 닫는 곳도 있고, 직영을 체계로 하는 것도 있고. 실제 마을 활동하거나 주민자치 활동하시는 활동가분들의 그 박탈감도 어마어마하실 것 같아요. 그만두는 사람들도 많으실 것 같고. 네, 이런 현 상황이 좀 어떻게 평가되고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저희가 한번 작년인가요? 이렇게 같이 활동했던 활동가들이 모여서 서울의 정책, 우리가 이제 일종의 이제 시민 참여 정책이라고 하거든요. 혁신 정책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다양한 정책들을 펼쳤죠. 크게는 뭐 사회적 경제, 마을 공동체, 청년, 여성, 50+,
뭐 이런 것들의 정책들을 우리가 혁신 정책이라고 얘기하는데, 특히 우리가 주민자치나 마을공동체 정책이 여기까지 선도적으로, 예를 들면 사실은 17개 시도 중에서 서울시의 정책들이 다른 지자체, 광역시도라든지 더 나아가서 중앙부처의 정책들을 견인한 측면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라고 하는 논의를 한참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박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향성에 제안을 해준 정책의 시정 단체장이 그런 의지를 갖고 함께 했다는 부분들이 큰데요. 작년에 이제 새롭게 보궐선거를 통해서 오세훈 시장의 시정체계가 들어갔고, 전반적으로 지금 얘기했던 혁신정책, 또 그 혁신정책과 함께했던 시민사회라고 하는 부분을, 그것을 시민단체라고 하는 것들로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심지어는 이제 오 시장 본인 입으로 시민단체, 그런 시민사회에 지원한 것들, 뭐 ATM기에 돈 빼먹는 거다라고 하는 아주 그냥 극단적인 예를 맞지도 않은 발언들을 좀 했는데요. 그런 기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시민 참여, 주민 참여의 정책들이 많은 부분을 꽃을 피웠고, 그 중에서는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100%다 성공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100%다 성과를 낼 수도 없는 거고, 또 일정 부분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안 된 부분들을 크게 확대해서 조금 해석하는 경향성이 있고요. 또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중앙정부가 새롭게 이제 어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런 시민 참여 정책, 뭐 시민사회 비서관은 두고 뭐 하긴 하던 것 같은데, 그들이 생각하는 시민 참여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떨지 좀 고민이 되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기조 나오는 부분도 110대 국정까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에 대한 언급이 두 줄이 되어 있는데, 뭐 내용 나중에 조사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관치로 운영되고 관변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를 순수한 시민의 조직으로 뭐 이런 식으로 국정 과제가 돼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긴 한데 희망적인 부분은 이렇게 광역에서 정책을 견인해 나갔다라고 하면 요즘은 지자체에서 사실은 또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지 않는다고 했을 때 광진구라든지 그리고 몇몇 지역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그 구청장님께서 그 혁신정책에 있는 분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구에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협의를 한 적도 있고요. 그런 지역들이 서울에 몇 개 있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들은 어떤 지역은 아예 센터를 없애거나 구 위탁으로 간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하겠다. 그건 당연히 주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하는 거다라는 입장들을 했는데요. 저는 그런 단체장들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것들이 하나의 희망을 줄 수 있는 것들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의 참여라고 하는 것들은 뭐 여러 가지 제도나 정책이 지원하면 더 훨씬 활발해질 수 있겠지만 이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 저는 시민의 참여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막을 수 없는 시대적 대세고, 그 시대적 대세는 세계사적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사실은 다른 여타의 민주주의라는 나라를 보면 시민의 참여라고 하는 것들 뭐 당연히 가는 것들이기 때문에요. 저는 이것들은 우리의 역량으로서 나아갈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주민자치 법제화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는데요. 이게 재작년 그때 만들어진 것 같은데, 주민자치 법제화 전국 네트워크에 좀 어느 정도의 규모의 단체나 이런 마을운동 활동가들이 좀 참여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고, 실제 더 중요한 건 올해 좀 어떻게 활동해 나가실 건지 이게 더 궁금합니다. 네, 주민자치 법제화 전국 네트워크는 이제 12월, 그러니까 2020년 12월 10일경이죠.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주민자치 조항은 쏠랑 빠졌잖아요. 그것에 이제 분노한 현장의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서명운동을 돌입하게 됩니다. 서명운동을 했고, 이제 서명운동만으로서는 이것을 뒤돌릴 수 없다.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어떤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시민 참여의 기구. 그래서 출범된 것이 주민자치 법제화 전국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출범을 시켰고, 저희가 이제 내세웠던 건 지방자치법 개정을 빨리 해라. 약속한 대로 논의를 국회에서 진행을 하고 주민자치가 담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라고 하는 주장을 계속했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서명운동, 그러니까 총 우리가 전국적으로는 한 3,000분 정도가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회원들이 3,000분 정도 참여하시는데, 여기에는 이제 주민자치의 회장님들도 계시고
뭐 간사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주민자치나 위원회 활동하시는 현장의 당사자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이 주민자치와 관련된 학계나 이런 것들 연구하는 연구자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주민의 입장으로서 주민자치회가 법률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고 활동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동의를 하는 시민들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구성원들은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작년에는 그렇게 이제 창립을 좀 하고 저희가 서명 운동 그리고 이제 그 기자회견을 작년에 했었습니다. 국회에 가서 국회 기자회견 넣으면서 이제 지방자치법을 연내 개정하라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행안위가 이 지방자치법과 관련된 소관위원회가 행안위인데, 행안위 의원들도 직접 방문을 해서 면담을 해서 지방자치법 개정의 필요성도 이야기를 전달을 했고, 본인들도 이야기할 때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뭐 연말까지 하여간 힘을 다해서 연내 지방자치법 개정을 노력했으나 무산이 됐고,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데, 일단은 저희의 입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이 1차적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것들 계속적으로 할 예정이고, 저희가 이 활동 자체를 주민자치법제와 전국 네트워크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다양한 현장의 단체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와 토론회를 개최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전국 한국마을센터 연합회, 우리가 줄여서 한마련이라고 하거든요. 한국마을센터 연합회하고 협력을 좀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주체들과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지방자치법 개정의 필요성을 널리 알려내고 개정을 이뤄낼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향후에는 조금 고민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새롭게 원구성을 국회에서 해야 되는, 하반기 원구성을 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고, 현재는 민주당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행안위 위원장인데 그 위원장도 좀 바뀐다는 얘기도 있고, 또 계속 지금 주변적으로 들리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그러니까 어떤 주민자치 단체가 감사원에 그 감사 청구 같은 걸 넣어가지고 또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또 주민자치 활동을 좀 억압할 수 있는 근거를 계속 그런 방식으로 하거든요. 누가 기자회견 하면 그걸 근거로 또 액션을 취하고 행정이 막 그런 방식이어서 주변의 여건이나 환경은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는 우리가 주민들이 바라는 주민자치 활동이 될 수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 운동을 계속해서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좀 우리 뉴스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9번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드릴 것까지 같이 했었는데, 예. 이거는 질문지에는 따로 없는 내용인데요. 실제로 아까도 이제 간단히 저는 그게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지방자치 양날개로 예. 실제 주민자치를 언급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근데 사실 주민자치가 잘 되려면 주민들이 참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그렇죠.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쭉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셨는데 실제 시민들의 주민자치 활동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실제 변화를 목도하신 경우도 많으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희망, 이 법제화 네트워크의 활동들이 잘 될 수 있는 근거 또한 그것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주민자치 운동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도는 좀 현재 어느 정도 변화되어 왔는지를 좀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그게 좀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편하게 얘기하자면, 아직 준비가 안 되는 주민자치회, 그러니까 주민들의 아직 준비 안 된 상황들, 그런 상황에서 법제화를 해서 근거를 달아주게 되면 사실은 그것을 통제하거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는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00개가 넘게 주민자치회로 전환됐잖아요. 그리고 주민자치회 박람회를 사례들을 보면 정말 지역사회 문제를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주민들과 함께 해결하는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다 그런 사례만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되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갈등인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어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회장을 뽑으면서 회장 선거를 통해서 조직이 아예 갈라지는 경우도 발생되고, 저는 근데 이것이 하나의 과정이 아닐까라고 하는 부분들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동네의 일을 주민들 스스로
해결한다라고 하는 측면만 합의가 된다라고 하면 생각은 우리가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지역 문제 해결에 동반자여야 한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 효용감을 좀 느껴본 사람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활동을 통해서 자그마한 거라도 우리가 행정하고 협력하고 또 민간끼리 협력해서 그것들을 실현해 보면 저는 그 효용감을 느낀다. 그래서 그 효용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켜켜이 쌓이면 저는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역 내 사회적 자본이 쌓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 과정을 좀 기다려줘야 된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자치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고 하는 부분들 늘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그런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인식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고 어떤 우리가 늘 저희가 이제 주민자치 박람회 하다 보면 저한테 현장에서는 저런 요구들 많이 합니다. 우수 사례를 와서 좀 얘기를 해달라고. 제가 우수 사례를 4시간 정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5시간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우수 사례를 보다 보면 늘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결과만 보게 되거든요. 사례의 결과. 근데 주민자치는 사례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만들어가는 시간이다. 그래서 어떤 자치구 같은 경우도 똑같은 10개의 동이 주민자치회를 해도 잘 운영되는 동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동이 있다. 이거는 편차를 똑같이 맞출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잘 운영되지 않는 동이 저는 잘 운영된다라고 하는 동을 보면서 학습이 되어진다고 생각하고요. 계속 변화될 수 있는 동기가 촉진이 된다고 저는 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 그래서 저는 주민자치라고 하는 게 거창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공화국이라고 하는 헌법 1조로 돌아가면 국가가 주권이 시민에게 있듯이 우리 지역이라고 하는 것들은 주민들 스스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그것의 기본이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주민자치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것들이고, 이렇게 됐을 때 좀 더 나은 행정의 준비라든지 또 주민들도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를 변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주민자치를 나타내는 말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이 내 삶을 바꾸는 주민자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잘된 지역을 보면 정말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사례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흔히 겪는 지방 소멸의 문제도 주민자치를 통해서 해결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소소하지만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주민자치를 우리가 함께 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민주국가의 구성원으로서 해야 될 필수적인 책무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